아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축제 분위기였던 마당이 순간 얼음장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끼니도 잊지 못하던 가난한 선비 집안에 외아들이 장원급제를 하여 임금의 교지가 내려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묵묵히 살림만 하던 며느리 청아가 시아버지 손에서 교지를 가져가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린 겁니다. 이후 사방에서 손가락질이 쏟아지고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바닥이 뺨을 때리는 순간에도 청아는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몰래 품에 감췄습니다. 가문의 영광인 남편의 교지를 찢어버리고 스스로 희대의 악처가 되기를 자처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름 돋는 반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삼남 지방의 작은 고을 청운현의 몰락한 양반가의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윤서라 하였지요. 대대로 벼슬길에 올랐던 집안이었으나 윤서의 아버지 강노인대에 이르러 곳간은 텅 비어버렸고 논밭은 빈문서에 묶인 지 오래였습니다. 낡아 빠진 행랑채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어들었고 마당 한켠의 장독대에는 된장독 하나, 간장독 하나만이 쓸쓸히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그래도 강노인과 최씨 부인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의 이름은 단 하나, 아들 윤서였습니다. 윤서가 급제만 하면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강노인은 밥상머리에서도 사랑채에 홀로 앉아서도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최씨 부인 역시 새벽마다 장독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올리고는 두 손을 모아 비손을 올렸습니다. 아들 하나 잘 되기를 하늘에 빌고 또 비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지요. 그해 가을 윤서는 드디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청아는 등잔불 아래 앉아 남편의 낡은 도포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헌천을 오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가늘게 울렸지요. 청아는 남편의 도포를 무릎에 얹은 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그런 아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당신 고생을 끝내주겠소. 청아는 바늘질을 멈추지 않은 채 낮게 답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부터 살피십시오. 급제보다 무사히 돌아오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윤서는 잠시 말이 없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내의 그 말이 민망하면서도 가슴 어딘가를 따뜻하게 건드렸기 때문이었지요. 급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이 집에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청아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윤서는 길을 떠났습니다. 청아는 살인문 밖까지 나와 남편의 뒷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 새벽바람이 청아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으나 청아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이 약속이 청아의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시는 것이 먼저라고 했건만 이후 두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를 그날의 청아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청아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친정서 씨 집안은 한때 고을에서 이름 있는 가문이었으나 청아의 아버지 서문직이 관청에서 끌려간 뒤로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고 청아는 친척집을 전전하다 16의 강씨 집으로 혼례를 치르러 왔습니다. 혼수라 할 것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낡은 함 하나의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지요. 혼례날 강씨 집 친척들은 신부가 탄 가마가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수군거렸습니다. 과거 볼 선비에게 빈손 아내라니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집안이 더 기울지. 청아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 시선들이 자신의 옷자락을 흐른 것을 느꼈으나
고개를 바르게 세우고 걸음을 내딛었지요. 그것이 청아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말 대신 몸으로 버티는 것. 혼례가 끝나고 강씨 집에 자리를 잡은 청아는 말없이 집안일을 해 나갔습니다. 새벽에는 물을 깃고 낮에는 삭바느질을 했으며 밤에는 윤서가 쓰던 책과 붓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빈 곳간을 보며 한숨을 쉬지 않았고 시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밥숟가락을 내려놓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루하루 이어나갔지요. 청아는 순했지만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아버지 서문직은 관청 문서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글을 가르쳤고 문서를 보는 법도 일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붓글씨를 따라 쓰던 기억, 인장의 모양과 먹의 번짐으로 문서의 진위를 가리는 법을 귀동냥으로 익히던 기억이 청아에게는 아직 선명했지요. 다만 그 사실을 시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문서를 읽는다는 것이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질 것을 청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고을, 외곽 종이 장수, 묵노인의 초가에 드나들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묵노인은 종이와 먹을 팔되 오래전부터 관청에 인장 납품을 도왔던 인물이었지요. 아버지는 그 노인을 깊이 신뢰했고 청아에게도 저 어른은 종이 한 장에서 사람의 손길을 읽어내는 분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아는 이도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포졸에게 끌려가던 날 어린 청아는 마당 바닥에 떨어진 문서 조각 하나를 주워 품에 감췄습니다.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인 양 차마 밟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집어든 것이었지요. 그 조각은 그날 이후 청아의 품 안에서 세월을 함께 건너왔습니다. 강씨 집에 시집 온 뒤로도 청아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종이 조각. 무슨 내용인지조차 분명히 알 수 없었지만 청아는 그것을 버리는 날이 아버지를 완전히 잃는 날인 것만 같아 차마 손을 놓지 못했지요. 그렇게 청아는 강씨 집 며느리로 살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그러나 속으로는 단단하게. 한양으로 올라간 윤서는 과거장 앞에 섰습니다. 사방에서 선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양 세도가의 자제들, 지방 유생들, 오랜 세월 낙방을 거듭한 중년의 선비들까지 저마다 두루마기를 여미고 붓을 손에 쥔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윤서는 그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꿰맨 자국이 남은 도포, 낡은 벼루, 아내가 아끼던 먹 한 자루. 그것이 윤서가 한양까지 들고 온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붓을 들자 달랐습니다. 윤서의 답안은 뛰어났습니다. 글재주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지요. 삼남 지방 백성들이 해마다 세곡을 뜯기는 실상, 지방과 나가 상납을 핑계 삼아 저지르는 부패, 그리고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도 하소연조차 못하는 이들의 처지를 윤서는 비유를 들어 정면으로 찌르는 글을 썼습니다. 화려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곧고 날카롭고 그리고 뜨거웠지요. 그 답안을 살펴보던 젊은 승지 이도겸이 멈칫했습니다. 이도겸은 임금 곁에서 문서를 다루는 자리에 있었으나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뜻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서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혼잣말을 했지요. 글은 곧고 마음은 더 곧구나. 이도겸은 그 자리에서 윤서를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 같은 글을 본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민참판이었습니다. 민참판은 삼남 지방 세곡 유통을 손에 쥐고 있는 인물로 겉으로는 청렴한 관리를 자처했으나 실상은 수십 년간 문서를 꾸며 백성의 재산을 가로채온 자였습니다. 윤서의 글 속 비유가 자신이 저지른 세곡 비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민참파는 표정 하나 흐트리지 않은 채 조용히 신복을 불렀습니다. 저 선비가 어느 집 자식인지 알아보아라. 잠시 뒤 신복이 돌아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삼남 청운연에 몰락한 강씨 집안, 늙은 부모와 아내가 있다는 것까지. 민참파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자신이 이미 거대한 음모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장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을 마침내 쏟아낸 사람의 홀가분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청운연에 남겨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아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윤서는 피식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서가 한양으로 떠난 지 보름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청운연 강씨 집 마당에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오서방이라 하였지요. 번드르르한 도포를 걸치고 붉은 보자기에 싼 문서를 두 손으로 받쳐 든 모습이 제법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당 가운데 서서 강노인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강윤서 선비께서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하셨습니다. 그 순간 강노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인지 기쁨에 겨워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최씨 부인은 부엌에서 뛰어나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으나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손을 빌고 또 빌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담 너머 이웃이 달려왔고 장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다 소식을 들었으며 어느새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득 몰려들었습니다. 강씨 집안이 드디어 폈구나. 빈 곳간에 쌀감아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네. 그러게 그 선비가 범상치 않다 했지. 오서방은 능숙한 손길로 붉은 보자기를 풀어 교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갈하게 쓰인 글씨, 붉은 도장이 또렷하게 찍힌 문서였지요.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며칠 안에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분부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급제자 가족이 도성에 입성해야 할 절차가 있다 하십니다. 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받아들려 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잔치상을 준비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청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오서방이 교지를 펼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문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랐지요.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지의 붉은 도장, 그 도장의 테두리 한쪽이 번진 방식, 먹이 스민 깊이. 청아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문서를 볼 때는 쓰인 말보다 숨은 자국을 보아야 한다. 모두가 기쁨에 취한 그 자리에서 청아만이 홀로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이 급제했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는 아내가 어떤 눈으로 보일지를 알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청아는 홀로 등잔불 앞에 앉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노인은 교지를 안방 상석에 올리려 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이웃 안악들을 불러 잔치상 준비를 시작했고 마당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지요. 오서방은 사랑채 한편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양으로 올라갈 채비를 어찌할지 강노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청아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이 교지를 잠시만 제게 주십시오. 강노인은 영문을 모른 채 웃으며 교지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내 서방이 장원급제했다. 내 고생도 끝났다. 대견하다는 듯 며느리에게 직접 교지를 건네는 것이 하나의 선물이라도 되는 양 말하는 것이었지요. 청아는 두 손으로 교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살짝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청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청아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교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호흡, 두 호흡.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 침묵이 깨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 미친 것이 내 서방 출세기를 내 손으로 찢었구나. 마당에 몰려있던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안하기 미쳤나? 남편이 급제하면 버림받을까봐 저러는 것 아니냐? 오서방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 앞으로 나서며 교지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청아는 그 틈에 조각 몇 개를 재빨리 품에 감췄습니다. 오서방의 손이 빈 허공을 짚었지요. 오서방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라의 교지를 훼손하면 큰 죄가 됩니다. 당장 조각을 모두 내놓으시오. 청아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의 꾸지람도, 최 씨 부인의 울음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오서방의 윽박도 청아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청아는 그저 고개를 낮게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한마디뿐이었지요. 설명도 변명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마당 가득 몰아치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청아는 홀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교지 조각을 품에 안은 채 그 모습이 도리어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였겠지요. 그러나 청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버텼습니다. 말 대신 침묵으로, 해명 대신 기다림으로 말이죠. 그날부터 청아는 집안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랑채 문을 걸어 잠그고 청아를 얼굴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도 청아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밥상은 하나가 줄었습니다. 청아의 밥그릇이 상에 오르지 않아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청아가 장터에 나무를 사러 나섰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누가 던진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돌은 청아의 뒤통수를 스치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청아는 비틀거리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지요. 그저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 남편이 급제하면 버림받을까봐 그런 게 아니냐. 빈손으로 온 아내가 끝내 서방 앞길을 막았구나. 저런 안하기 집안에 들어오니 집이 망하지. 장터를 지나는 내내 사방에서 말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청아는 나물 한 묶음을 사고 돌아서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울면 진 것이 되는 것 같아 눈에 힘을 주고 걸었지요. 시아버지는 급기야 청아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저런 안악을 집에 두었다가는 우리까지 화를 입는다. 당장 나가라. 최 씨 부인도 이번에는 며느리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등을 돌렸지요. 나는 내가 착한 아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찌 내 서방의 앞길을 찢어버리느냐. 내가 그리도 독한 아이였느냐. 청아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혀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꺼내면 오서방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청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을 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뒤에도 제가 죄인이라면 소녀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그날 밤 청아는 행랑채 끝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뒤통수의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청아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교지 조각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조금만 더 버티자. 며칠만 지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청아는 그 말을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각을 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이경이 지나서였습니다. 오서방이 다시 강씨 집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노인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오서방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은인이라도 되는 양사랑채의 자리를 잡고 앉아 말했습니다. 교지 조각이라도 모두 거두어 한양에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나라 문서를 훼손한 것은 가볍지 않은 죄인지라 지금 조각을 올리면 선처를 구해볼 수 있겠으나 늦어지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강노인은 즉시 청아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이 교지 조각을 내놓으라 하신다. 당장 품에 있는 것을 내놓아라. 청아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조각 몇 개는 이미 오서방이 주워간 뒤였지요. 청아는 품속에 감춘 조각들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것 두어 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조각, 붉은 도장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것만은 끝내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서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능청스럽던 얼굴에서 순간 웃음기가 사라졌지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그 속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안악이 나라 문서 조각을 숨기다니 죄가 더 커질 것입니다. 청아는 그 말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서방은 잠시 청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는 뒷모습. 그 눈빛이 돌아서는 찰나 차갑게 빛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오서방이 돌아간 뒤 청아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다 내놓지 않았느냐? 저 어른이 도와주겠다 하시는데 내가 또 이를 그르치는 것이냐? 청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청아는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품에 감춘 조각들을 펼쳤습니다. 찢긴 결, 먹의 번짐, 붉은 도장의 자국. 청아는 그것들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도장 자국의 테두리를 천천히 짚어가며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낡은 종이 조각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지요.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청아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길게 일렁였습니다. 청아는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서문직은 관청에서 문서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작은 고을에 크지 않은 자리였으나 아버지는 그 일을 누구보다 성실히 해왔지요. 붓한 자루, 벼루 하나를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청아를 무릎에 앉히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날에는 관청까지 데려가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지요. 어린 청아는 아버지의 손가락이 문서 위를 짚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청아야, 글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문서를 볼 때는 쓰인 말보다 숨은 자국을 보아야 한다. 인장은 눌리는 힘과 방향이 사람마다 다르니라. 같은 도장이라도 찍는 사람이 다르면 자국이 달라지는 법이다. 청아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목소리가 좋아서 아버지의 손길이 따뜻해서 귀를 기울였을 뿐이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문서 위조 누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손에 묶인 포승줄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지요. 그러나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린 청아는 마당 한켠에 서서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청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이다가 포졸에게 밀려 살인문 밖으로 사라졌지요. 그때 청아의 발 아래 흙바닥에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매에서 떨어진 것인지 포졸들이 뒤지다 흘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린 청아는 그것을 주워 품에 감췄습니다.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인 양 차마 버릴 수가 없었지요. 그 조각은 그렇게 청아와 함께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오늘 교지를 손에 쥐었을 때 그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귀동냥으로 들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지요. 무엇을 본 것인지, 무엇이 이상한 것인지 청아 자신도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찢어야 한다는 것만은 뼛속까지 확실했지요. 청아는 품속의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소리 없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노인이 사랑채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서방은 마당 한켠에 서서 한양으로 올라갈 채비를 재촉하고 있었지요. 강노인이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한데 윤서는 왜 함께 오지 않았느냐? 장원급제했다면 본인이 먼저 소식을 보내야 할 터인데 보름이 넘도록 편지 한 장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뒤늦게 나온 말이었으나 한 번 입 밖에 나오자 강노인 자신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듯 했습니다. 오서방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원급제자가 어찌 마음대로 움직이겠습니까? 한양에서 절차가 있어 늦어지는 것입니다. 임금께 사은숙배를 올리고 홍패를 받고 연회도 있고 하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서방님이 몸소 내려오실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지요. 그러나 부엌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청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서방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서의 성품을 청아는 알았지요. 어떤 절차가 있어도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소식 한 줄을 보내지 않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청아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고을 외곽 종이장수 묵노인의 초가였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린 어두운 밤이었지요. 청아는 지름길을 택해 들길을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묵노인은 등잔불 아래 앉아 종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청아가 찾아오자 놀란 듯 눈을 들었지요. 청아는 허리를 낮추어 인사한 뒤 품에서 2가지를 꺼내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교지 조각과 10년 전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흙바닥에서 주운 낡은 조각이었습니다. 이 2 조각을 살펴봐 주십시오. 묵노인은 2 조각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돋보기도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도장 자국의 테두리를 손끝으로 짚어가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한 번 흔들렸지요. 이윽고 묵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함부로 말할 것이 못 된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들고 어디 가서 입을 열었다간 내가 먼저 죽는다. 이 2 조각이 같은 표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느냐? 그 수가 많아지는 순간 그 사람들은 모두 위험해진다. 청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청아는 2 조각을 조심스럽게 받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낮게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돌아오는 길, 어둠 속에서 청아의 걸음은 오히려 아까보다 단단했습니다. 청아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자 강씨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노인은 마당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높였지요. 교지를 찍고 이제는 밤길까지 다니느냐, 어딜 갔다 왔느냐. 최씨 부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으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안악이 혼자 밖을 나다니다니 외간 사내를 만난 것이 아니냐. 청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명하는 순간 묵노인의 이름이 나올 것이고 그 이름이 나오면 노인이 위험해질 수 있었지요. 청아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서방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관아 포졸 하나를 매수해 강씨 집단 밖에 귀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청아가 밤에 외출했다는 것, 강노인과 최씨 부인이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그날 밤으로 오서방에게 전해졌지요. 오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은근히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선비의 아내가 수상합니다. 교지를 찢은 것도 모자라 밤마다 어디론가 다닌다지요. 서방이 한양에 있는 틈을 타 다른 사내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번졌습니다. 청아는 악처에서 이제는 음탕한 여인으로까지 몰렸지요. 장터에서는 청아가 지나가면 안악들이 옷자락을 끌어당겼습니다. 이웃집 아이들도 청아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뛰어갔지요. 이튿날 아침 최씨 부인이 청아를 마루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며느리야.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최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청아의 뺨을 때렸습니다. 손바닥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청아는 고개를 숙인 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마루 위에 떨어졌지만 청아는 그것조차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두둔할 수가 없다. 청아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지만 손을 대지 않았지요. 마당 한쪽 장독대 위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화수 그릇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며느리를 위한 비손을 멈춘 것이었지요. 청아는 그 빈자리를 한번 바라보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며칠만 지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마음속으로 되뇌면서도 그 며칠이 얼마나 긴 것인지를 청아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강씨 집 살인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관아 포졸 셋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횃불을 든 채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 강노인이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포졸의 우두머리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나라의 교지를 훼손한 죄인을 잡아들이라는 명이다. 강윤서의 처서 씨를 대령하라. 강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씨 부인이 방 안에서 뛰쳐나왔지요. 포졸들은 마당을 둘러보며 청아를 찾았습니다. 청아는 이미 행랑채 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던 것인지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청아는 포졸들 앞으로 조용히 걸어 나와 말했습니다. 제가 찢었습니다. 포졸들이 청아의 두 손을 포박했습니다. 3줄이 손목을 죄어오는 것을 청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들였지요. 강노인은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마루 끝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서방은 담밖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입꼬리를 올렸다가 이내 아무 일도 없는 듯 표정을 지웠지요. 청아가 관아로 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는데도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끌려가는 청아를 구경했지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물을 던졌습니다. 청아의 치맛자락에 더러운 것이 튀었지요. 청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포박된 두 손만은 품속에 감춰둔 교지 조각 쪽으로 끊임없이 향하고 있었지요. 조각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직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손끝으로 확인하면서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청아는 문을 넘어 들어섰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소리였지요. 그러나 청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초장은 관아 안채 마당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청아가 들어서자 이미 자리가 꾸려져 있었지요. 현감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서리들이 양옆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초장 한편 증인 자격으로 앉아 있는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서방이었습니다. 오서방은 청아를 바라보며 눈을 한번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요.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손을 써두었다고. 이 자리에서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청아는 시선을 거두고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이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강윤서의 처서씨냐? 그러합니다. 어찌하여 나라에서 내려온 교지를 찢었느냐? 청아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찢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청아는 침묵했습니다. 문초장 안이 조용해졌지요. 서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오서방이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이윽고 청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이 새어나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오서방이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현감 어른. 죄를 지었으니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런 말로 시간을 끄는 것이 죄인의 수법 아니겠습니까? 현감은 오서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청아를 다시 보았지요. 죄인이면 살려달라 빌어야 했습니다. 두렵다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아는 두려운 기색이 없지는 않으면서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말이 끝나기를 혹은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서두르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현감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형을 바로 내리지 않겠다. 며칠을 두고 다시 문초하겠다. 오서방이 눈살을 찌푸렸으나 현감 앞에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청아는 그제야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지요. 며칠. 그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충분해야 했습니다. 포졸이 청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옥으로 끌려가는 청아의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옥은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창살 틈새로 스며들었고 맨바닥은 엉덩이를 붙이는 순간부터 냉기를 올려보냈지요. 청아는 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손을 품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고바교지 조각을 쥔 손가락이 떨렸지만 청아는 그 조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 밖에서 포졸 하나가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창살 사이로 가느다랗게 들어왔지요. 청아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않으려 했습니다. 잠이 드는 순간 추위가 더 거세게 파고들 것 같았습니다. 윤서 서방님은 어디에 계신가?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무사한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청아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청아는 믿었습니다. 반드시 온다고. 반드시 이쪽으로 오고 있을 것이라고. 한편 강씨 집에서는 최씨 부인이 밤새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포박되어 끌려가던 청아의 뒷모습. 그 전날 뺨을 때렸을 때 청아의 표정.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하면 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창피하면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청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면서도 죽을 것이 두려운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지요. 최씨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까닭이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이 한번 들자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먼동이 트기 전에 결국 몸을 일으켰지요. 강노인 몰래 겉옷을 걸쳤습니다. 살인문을 조용히 열고 나섰습니다. 관아 옥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요.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가서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옥 앞에서 포조를 구슬러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청아가 보였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무언가를 감싸 쥐고 있었지요. 교지 조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목숨처럼 쥐고 있는 그것이 교지 조각임을 최 씨 부인은 알아보았습니다. 아가. 청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그러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세상 누구보다 바란 것이 서방님의 무사함입니다. 최 씨 부인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손등이 터 있었습니다. 옥에서 하룻밤을 난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깃고 삭바느질을 하며 굳어온 손이었지요. 그 손이 교지 조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강윤서는 과거 급제 후 사흘째 되는 날 승지 이도겸을 만났습니다. 이도겸은 젊었으나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임금 곁에서 문서를 다루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탐관오리들의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뜻을 오래전부터 품어온 인물이었지요. 그가 과거장에서 윤서의 글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윤서, 자네를 암행어사로 천거하였네. 임금께서도 윤허하셨고 윤서는 그 말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칫했습니다. 암행어사, 꿈꾸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승지 어른, 소인은 고향으로 먼저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난 지 보름이 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가족이 걱정됩니다. 이도겸이 손을 들어 윤서를 막았습니다. 잠깐, 자네 고향으로 무언가 내려갔다는 첩보가 들어왔네. 민참판이 움직였소. 윤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도겸이 설명했지요. 민참판의 신복이 보낸 밀서를 중간에 가로챘는데 거기에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짜 교지를 청운현으로 보냈다는 것. 강윤서의 가족을 한양으로 끌어올려 영모 문서와 엮어 집안 전체를 죽일 속셈이었다는 것.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식구들이 지금.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 더 들어왔소. 자네 아내가 그 교지를 찢어버렸다 하더군. 한양으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아내가 교지를 찢어 계략이 트어졌다는 내용이 밀서에 담겨 있었소. 민참판 신복이 본인 손으로 글이 적었지. 윤서는 그 말에 멈추었습니다. 청아가 찢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 집안에서 혼자 시부모도 등을 돌리고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찢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뒤집히는 것 같았지요. 출발 전날 밤 낡은 도포를 무릎에 얹고 한 땀 한 땀 꿰매던 청아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던 목소리도. 이도겸이 마패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게. 임금께서도 윤허하셨네. 윤서는 눈을 뜨고 마패를 받아 쥐었습니다. 두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그날로 윤서는 청운현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한양의 번화한 거리가 뒤로 사라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펼쳐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두드렸습니다. 청아, 조금만 버텨라. 며칠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을 다녀온 뒤로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요. 강노인은 아내가 며느리 걱정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본인도 편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먼동이 틀 무렵 최 씨 부인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도 강노인 몰래였습니다. 겉옷을 걸치고 작은 보자기에 미음 한 그릇을 싸들었습니다. 관아, 포졸에게 쥐어줄 엽전 몇 입도 챙겼지요. 옥 앞에 도착하자 지난번과 같은 포졸이 서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엽전을 내밀자 포졸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요. 최 씨 부인은 창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청아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얼굴빛이 더 창백해졌다는 것, 그리고 입술이 말라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아가. 청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미음 그릇을 창살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먹어라. 굶으면 버티지를 못한다. 청아는 잠시 그릇을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미음을 한 모금 넘기고 나서야 청아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가, 너 정말 내 서방이 잘 되는 것이 싫었느냐? 청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찢지 않았다면 서방님이 위험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최 씨 부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교지가 진짜였다면 가짜였습니다. 청아는 조용하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살 바깥을 한번 살폈지요. 담 그늘에 낯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오서방이 심어둔 귀였지요. 청아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어머님, 한 사람만 더 알면 말이 새어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때까지 소녀가 버티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창살을 붙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가짜. 그 한마디가 가슴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가짜였다면, 며느리가 찢은 것이 가짜였다면, 그동안 우리가 한 일들은 무엇이었는가? 뺨을 때리고 등을 돌리고 내쫓으려 했던 것들이. 최 씨 부인은 말없이 돌아서려다 멈추었습니다. 창살 너머 청아의 손이 다시 눈에 들어왔지요. 미음 그릇을 쥔 손. 손등이 터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강씨 집에 시집 온 뒤 물을 깃고 삭바느질을 하며 굳어온 손이었지요. 그 손으로 교지를 찢었고 그 손으로 조각을 품에 감췄으며 그 손으로 이틀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가를 소매로 눌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그 말이 며느리에게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몸을 돌려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오는 길보다 훨씬 무거웠지요. 청아에게 형이 내려지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감은 문초장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리들이 양옆에 늘어섰고 오서방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청아가 포졸에게 이끌려 들어섰습니다. 이틀을 옥에서 난 얼굴이었으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지난번 문초에서 까닭을 말하지 않았으니 오늘은 형을 내리겠다. 오서방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걸친 사내 하나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지요. 먼 길을 달려온 것이 역력했습니다. 도포 자락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거칠게 탔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서다. 장원급제한 강선비가 돌아왔다. 강노인과 최 씨 부인이 관아 문 밖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강노인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다 멈추었지요. 윤서가 품에서 꺼내 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출도요.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현감은 급히 내려와 예를 갖추었지요. 오서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윤서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초장 한편 포졸 곁에 서 있는 청아를 보았습니다. 이틀을 옥에서 난 얼굴, 창백하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치맛자락 한쪽에 오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고개는 곧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단 한 번 아주 짧게. 부인. 청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사하셨습니까? 윤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문초장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혼자 막아냈구려. 그 말에 최씨 부인이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강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해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오해와 분노와 억울함이 그 짧은 한마디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지요. 오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윤서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 사내를 잡아두어라. 포졸 둘이 오서방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서방은 발이 묶인 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윤서는 현감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윤서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참판이 삼남 지방 세곡 유통을 손에 쥐고 수십 년간 문서를 꾸며 백성의 재산을 가로채왔다는 것. 과거장에서 윤서의 글이 그 비리를 정면으로 찌르자 민참판이 윤서를 영모로 엮어 집안 전체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 그 계략의 첫 단추가 바로 가짜 교지였지요. 가짜 교지로 가족을 한양으로 끌어올린 뒤 미리 꾸며둔 영모 문서와 엮어 강씨 집안 전체를 죽일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교지를 찢은 덕분에 가족은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계략은 틀어졌습니다. 문초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굳었지요. 윤서가 명했습니다. 오서방을 이리 데려오너라. 포졸들이 오서방을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오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버텼습니다. 소인은 그저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그때 청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포박이 풀린 청아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며칠 전부터 목숨처럼 간직해온 교지 조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10년 전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흙바닥에서 주운 낡은 종이 조각이었지요. 그리고 묵노인이 문초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서가 청운현으로 내려오면서 미리 사람을 보내 묵노인을 불러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묵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감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입을 열었지요. 소인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두 조각에 같은 표식이 찍혀 있습니다. 소인이 수십 년간 관청의 종이와 인장 재료를 납품하며 보아온 바, 저 표식은 가짜 인장을 만들 때 쓰는 특정한 방식으로 찍은 것입니다. 두 조각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문초장 안의 모든 눈이 그 위로 쏠렸지요. 희미했으나 분명히 같은 표식이 두 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청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표식은 10년 전 제 아버지를 죽인 위조 문서에도 있었습니다. 같은 손이 같은 방식으로 찍은 것입니다. 오서방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윤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가짜 인장을 만든 것이 내 손이냐 아니면 민참판의 명을 받은 것이냐? 오서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묵노인의 증언, 두 조각의 표시, 암행어사의 마패.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오서방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박았지요. 민참판 어른의 명이었습니다. 강윤서를 영모로 몰라 하셨고 가짜 교지는 소인이 직접 꾸몄습니다. 10년 전 서문직에게 씌운 누명도 같은 손이 만든 것입니다. 모두 민참판 어른의 뜻이었습니다. 문 초장이 술렁였습니다. 청아는 그 자리에 선 채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부터 오늘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품에 간직해온 조각 하나가 오늘에야 비로소 제 몫을 한 것이었지요. 오서방의 자백이 끝나자 문 초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윤서가 현감에게 말했습니다. 관아 문서를 가져오시오. 10년 전 서문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서리 하나가 문서 더미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직접 문서를 넘겼지요. 청아는 그 옆에 서서 손을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으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윤서가 한 장을 펼쳤습니다. 서문직. 억울하게 죄인으로 기록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묵노인이 앞으로 나와 그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짜 인장의 표식이 여기에도 있었지요. 묵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문서를 현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민참판이 씌운 것이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잡으시오. 현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문직의 이름 옆에 세 글자를 썼습니다. 무죄. 청아는 그 두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숨을 참으려 했으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막으려 해도 멈추지 않았지요. 아버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1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가던 아버지의 등, 마지막으로 돌아보던 눈빛, 말을 잊지 못하고 밀려나던 모습. 클바닥에 나뒹굴던 문서 조각을 주워 품에 감쌌던 어린 시절의 자신. 무슨 표식인지도 모르면서 10년을 간직해온 것. 청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윤서는 청아 곁에 섰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아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낮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나만 살린 것이 아니오. 억울하게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한까지 풀었소. 최 씨 부인이 문초장 한편에서 소매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강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지요. 관아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리 없이 흐느끼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묵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 서문직과 나누던 날들이 떠올랐겠지요. 종이 한 장에서 사람의 손길을 읽어낸다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딸이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되살렸습니다. 청아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문초장 마당에 선 채로 무릎도 꿇지 않고 고개도 숙이지 않고 그저 서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울 수 있는 날이었지요. 문초장이 파한 뒤 강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앞장서는 윤서 뒤를 강노인과 최씨 부인이 따랐고 청아는 그 뒤를 걸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오물을 던지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청아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강씨 집 마당에 들어서자 강노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최씨 부인도 멈추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청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악처라 욕했다. 뺨까지 때렸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지요. 평생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청아는 떨리는 손으로 시부모를 일으켰습니다. 소녀도 진작 말씀드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다만 모두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청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청아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시댁에 시집 온 뒤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민참판이 포박되었습니다. 오서방의 자백과 두 조각의 증거, 그리고 암행어사 윤서의 보고가 임금에게 올라갔습니다. 수십 년간 위조 문서로 백성의 땅을 빼앗고 억울한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죄목이 하나씩 낱낱이 드러났지요. 민참판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목청을 높였으나 이번에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서방도 포박된 채 끌려나갔습니다. 청운현 사람들은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악처라 손가락질하던 자들도, 오물을 던지던 자들도, 장터에서 수군거리던 자들도. 그러나 청아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지요. 지난 며칠 남긴 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저 긴 피로였습니다. 강씨 집안은 영모의 위기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윤서의 공으로 조정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친정아버지 서문직도 복권되었지요. 죄인으로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고 몰락했던 친정의 이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최씨 부인이 청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찢은 것은 교지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씌워질 올감이었구나. 시아버지는 곧간 열쇠를 청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이 집의 안주인은 내가 맞다. 청아는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손바닥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청운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터에서도 사랑방에서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에서도 서방의 장원급제 교지를 찢은 미친 아내가 있었다지. 그런데 며칠 뒤 서방이 암행어사 마패를 들고 돌아왔다지. 그 아내가 찢지 않았더라면 집안이 통째로 사라질 뻔했다더군.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며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어떤 이는 청아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하늘이 청아의 손을 빌려 악인을 막은 것이라고 했지요. 청아 본인은 그 이야기들을 들어도 웃을 뿐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청아는 찢어진 가짜 교지 조각 하나를 작은 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10년 전 흙바닥에서 주운 낡은 조각도 함께 담겼지요. 두 조각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고 남편을 살리고 집안을 지킨 증표였지요. 청아는 때때로 그 함을 여러 조각들을 꺼내 햇볕에 말렸습니다. 바래고 낡았으나 청아의 손에서만큼은 늘 귀하게 다루어졌지요. 윤서는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늘 말했습니다. 내가 마패로 악인을 잡았다면 내 아내는 찢어진 종이 한 조각으로 나를 살렸다. 그 말이 한양 조정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웃으며 들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도겸은 그 말을 전해 듣고 빙긋 웃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청아는 마루에 앉아 문서 하나를 펼쳤습니다. 윤서의 진짜 인명 문서였지요. 가짜 교지와 달리 먹빛이 고르고 인장이 반듯하고 종이의 결이 단단했습니다. 청아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들어 볕이 잘 드는 자리에 내어 말렸습니다. 그 옆에 암행어사 마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패에는 볕이 들어 구릿빛으로 반짝였지요. 청아는 마패를 한 번 바라보다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마당 한편의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올리던 자리였지요. 지금은 청아가 그 자리에 물 한 그릇을 올립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집안을 위해서. 청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찢는 것이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청아는 몸으로 알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인이 글자 하나로 집안을 살렸고,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간직한 딸이 10년 만에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마루를 스쳤습니다. 문서의 끝자락이 살짝 흘렸다가 가라앉았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